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주차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지난 강의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고 그 후에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강의 시간에 배웠던 것은 반도체 격자 내에서 전자 그리고 홀의 디스트리뷰션과 콘센트레이션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부했던 것들이 density of state와 페르미디락 펑션이었습니다. 자, density of state의 의미는 단위 볼륨에서 어떤 특정 에너지 내에서 일렉트론이 채워질 수 있는 스테이트의 분포를 의미하는 함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density of state가 각각 밴드갭 내에서는 값을 가지지 않고 컨덕션 밴드 위야 그리고 밸런스 밴드 아래에서만 이 상태 밀도 함수 density of state가 존재하는 것을 학습을 했었고 이 두 개의 그러니까 밸런스 밴드의 density of state와 컨덕션 밴드의 density of state가 약간 다른 값을 가진다고 했었는데 그거의 차이는 각각 일렉트론과 홀의 에펙티브 매스 차이 때문에 나타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론 쪽에 그러니까 컨덕션 밴드 위쪽의 density of state가 같은 에너지에서 높은 값을 가진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페르미디락 펑션은 통계 함수라고 했었죠. 자, 어떤 주어진 에너지가 있을 때 전자가 채워질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가 페르미디락 펑션이라고 했었고 이 density of state와 페르미디락 펑션을 각각 곱했을 때 우리가 각각 일렉트론과 홀의 분포를 알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대부분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에 각각 전자와 홀이 존재하게 된다고 했었고 이 두 곱을 적분을 했을 때 각각 전자의 농도, 홀의 농도를 계산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effective density of state로 간략화시켜서 델타 펑션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해서 각각 전자의 농도와 홀의 농도를 계산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따라 붙었었죠. 그게 바로 non-degenerate semiconductor 조건이었고 그거는 이제 컨덕션 밴드보다 3kT 낮은 에너지 값을 가지고 밸런스 밴드보다 3kT 높은 에너지를 가지는 영역에서 유효하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컨덕션 밴드의 전자의 농도와 밸런스 밴드의 홀의 농도는 effective density of state를 이용해서 간략하게 표현을 할 수 있었다고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인트린직 캐리어 콘센트레이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인트린직 캐리어 콘센트레이션, 즉 인트린직 세마이 컨덕터에서는 전자의 농도와 홀의 농도 그리고 캐리어 콘센트레이션의 농도가 모두 같다고 했습니다. 근데 학생 중에 한 명이 질문을 한 게 있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인트린직 세마이 컨덕터일 때 전자의 농도와 홀의 농도가 Ni 즉 인트린직 캐리어 콘센트레이션과 같다는 건 맞는 말이지만 캐리어 콘센트레이션과 전자의 농도가 같거나 또는 캐리어 농도와 홀의 농도가 같다고 해서 이게 반드시 인트린직 세마이 컨덕터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트린직 세마이 컨덕터일 때 홀의 농도와 전자의 농도 그리고 캐리어 콘센트레이션이 같다는 말은 맞지만 반대로 인트린직 캐리어 콘센트레이션과 홀의 농도가 같거나 또는 전자의 농도가 같다 해서 이게 반드시 인트린직 세마이 컨덕터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각각 이스트린직 세마이 컨덕터의 일렉트론과 홀 콘센트레이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러고 나서 차즈 뉴트럴리티를 이용해서 각각 홀의 농도와 전자의 농도를 계산하는 식을 추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5가지의 스페셜 케이스였나요? 그 각각 인트린직 그리고 ND 그러니까 도너의 농도가 굉장히 NI 인트린직 캐리어 콘센트레이션보다 높을 때 또는 NA 억셉터의 콘센트레이션이 인트린직 캐리어 콘센트레이션보다 굉장히 높은 값을 가질 때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뭘 했었죠? 도너와 억셉터가 동시에 도핑이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 캐리어 디스트리뷰션이 지난 학습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죠. 여기에 density of state가 이쪽에 나타나 있고 요게 페르미디락 펑션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곱시죠. 여기 나와 있죠. 곱시 각각 일렉트론과 홀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신 홀의 경우에는 FE를 바로 넣는 게 아니고 1-FE를 밸런스 밴드의 density of state와 곱해주죠. 이 이유는 FE가 일렉트론이 채워질 확률이기 때문에 1 빼기 FE를 하게 되면 홀이 채워질 확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트린직 세마이컨덕터 같은 경우는 일렉트론과 홀이 같은 농도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죠. 반면에 N타입 세마이컨덕터 같은 경우는 여기 페르미디락 펑션이 EF가 컨덕션 밴드와 점점 가까워진다고 했었습니다. 만약에 N타입 세마이컨덕터에서 이 N의 농도, 즉 도핑된 도너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컨덕션 밴드에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되고 이에 의해서 컨덕션 밴드의 일렉트론이 밸런스 밴드의 일렉트론보다 농도가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B타입 경우에는 요 EF가 밸런스 밴드 쪽으로 더 가깝게 돼서 홀의 농도가 전자의 농도보다 더 커진다고 했었죠.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페르미 레벨 EF의 정의입니다. 절대 온도 T가 0K보다 클 때 EF는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했었나요? 자, 전자가 채워질 확률이 2분의 1이 되는 에너지 위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페르미 레벨 아래는 전자가 다 차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페르미 레벨 위쪽은 전자가 거의 안 차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각각 인트린직 세마이컨덕터와 N타입, B타입 세마이컨덕터의 캐리어 분포 그리고 농도가 어떻게 되는지 나타냈었습니다. 요거는 다 농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캐리어의 분포를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그리는지 공부를 했었죠. 여기 각각 인트린직과 N타입, P타입 세마이컨덕터일 때 에너지 밴드를 어떻게 그리는지 나타냈었습니다. 여기서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의 차는 에너지 밴드 갭이라고 했었고 실리콘의 경우에는 1.12 일렉트론 볼트 값을 가집니다. 요 경우에는 다 실리콘으로 물질이 똑같기 때문에 요 밴드 갭이 다 똑같게 그림을 그린 거고 자, 인트린직 세마이컨덕터 같은 경우는 페르미 레벨을 특별히 EI라고 하고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이 페르미 레벨의 위치가 인트린직의 경우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의 중앙쯤에 위치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정중앙에 위치하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수식을 통해서 계산을 해서 알아봤었죠. 정중앙에 위치하지 않는 이유는 일렉트론의 에펙티브 매스와 홀의 에펙티브 매스가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정중앙쯤에 위치를 한다고 했었고 자, N타입의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었나요? 요 EF, 즉 페르미 레벨이 컨덕션 밴드와 더 가까운 것이 N타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페르미 레벨 기준으로 아래쪽은 전자가 차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위쪽은 뭐 전자가 차 있지 않는 함수를 나타낸다고 했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산했던 것 중에 effective density of state 가지고 계산한 수식을 한번 고려를 해보면 exponential 마이너스 EC 마이너스 EF 나누기 KT가 전자의 농도라고 했었죠. 즉 페르미 레벨이 컨덕션 밴드에 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컨덕션 밴드 쪽에 전자의 농도가 점점 커지는다는 걸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반대로 B타입의 경우에는 페르미 레벨이 밸런스 밴드 쪽으로 더 가깝게 갈수록 농도가 더 높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우리가 에너지 밴드를 보고 N타입인지 B타입 세미컨덕터인지를 알 수 있고 상대적으로 어떤 게 더 농도가 높은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추후에 이 에너지 밴드를 가지고 뭐 PN 다이오드라든지 그다음에 뭐 모스펫의 게이트 쪽 그리고 BJT 같은 거를 분석을 하기 때문에 요 에너지 밴드에 대한 개념을 반드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 각각 말했던 전자와 홀의 농도를 구하는 수식이 이렇게 나타나 있죠. 여기서 NC와 MV는 각각 effective density of state가 되겠고 각각 NC는 conduction 밴드, MV는 balance 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차이는 단지 전자와 홀의 effective mass와 차이가 난다고 학습을 했었습니다. 자, 반면에 우리가 배웠던 density of state는 각각 여기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에서 0의 값을 가졌었죠. 반면에 이 effective density of state 같은 경우에는 0의 값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자와 대부분의 홀이 각각 컨덕션 밴드 쪽 근처 그리고 밸런스 밴드 쪽 근처에 분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간략하게 이런 식으로 NC라는 상수 곱하기 컨덕션 밴드의 페르미-디락 펑션 그리고 MV라는 상수 곱하기 1-FEV를 통해서 각각 전자와 홀의 농도를 계산을 할 수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식을 보면 우리가 페르미 레벨의 위치 변화에 따라서 전자와 홀의 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를 있죠. 아까 우리가 앞선 슬라이드에서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얘기를 했었죠. 이 페르미 레벨이 컨덕션 밴드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전자의 농도가 증가하고 이 페르미 레벨이 밸런스 밴드와 점점 가까워지면 홀의 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 학습에서 마지막에 배웠던 게 차지 뉴트럴리티를 이용한 컨센트레이션을 구하는 식을 구했습니다. 여기 차지 뉴트럴리티 식 요것과 그 다음에 매스 액션 로였죠. 요 두 가지를 이용해서 수식을 풀어줬을 때 각각 전자와 홀의 농도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각각 세미컨덕터 내에 전자 또는 홀의 농도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대신 이제 우리가 ND나 NA 중에 더 높은 값을 이용해서 각각 전자와 홀의 농도를 먼저 구하고 그 후에 매스 액션 롤을 이용해서 반대되는 캐리어의 농도를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ND가 NA보다 더 많이 도핑되어 있을 때는 N0 값을 이 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고 그 후에 여기 매스 액션 로죠. N0, P0는 NI제곱이라는 식을 이용해서 P0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 NA, 업섹터의 컨센트레이션이 도너보다 높을 경우에는
P0를 먼저 계산하고 그 후에 매스 액션 롤을 이용해서 N0 값을 구한다고 했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앞선 슬라이드에서 지난 강의에서 학습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복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주차 내용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온 내용이 consistency of the Fermi level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퀴빌리엄 컨디션에서 두 가지의 세미컨덕터가 접합을 했을 때 페르미 레벨은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퀴빌리엄 컨디션에서 이 세미컨덕터의 종류나 물질의 종류에 상관없이 두 물질이 붙게 되면 페르미 레벨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게 실제로 그런지 한번 증명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퀴리브리엄 컨디션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넷 커런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빛이나 그리고 볼테이지 그리고 마그네틱 필드가 가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에서 흐르는 전체 넷 커런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서멀 에너지에 의해서 모션은 있다고 했었죠. 계속 전자가 움직이지만 결국에는 밖에서 봤을 때는 0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매티리얼 1과 매티리얼 2가 있을 때 매티리얼 1에서 2로 넘어가는 일렉트론, 이게 두 개 다 물질이 N타입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가정을 하고 매티리얼 1이 예를 들어서 농도가 높고 매티리얼 2가 농도가 낮을 때 매티리얼 1에서 2로 넘어가는 일렉트론의 수와 반대로 매티리얼 2에서 매티리얼 1으로 넘어가는 일렉트론의 수는 항상 같아야 합니다. 그래야 넷 커런트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트랜스퍼 레이트 오브 일렉트론 R로 정의하고 각각 매티리얼 1에서 2로 넘어가는 전자의 트랜스퍼 레이트 그리고 매티리얼 2에서 1으로 넘어가는 전자의 트랜스퍼 레이트를 구한 다음에 이거를 같다고 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티리얼 1에서 2로 넘어가는 일렉트론의 트랜스퍼 레이트는 매티리얼 1의 D1E 곱하기 F1E, 이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매티리얼 1의 전자의 개수죠. 곱하기 그리고 D2E 곱하기 1-F2E가 있죠. 요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매티리얼 2에서 전자가 존재하지 않을 개수죠. 개수라고 해야 되나요? 스테이트의 개수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곱하면 각각 매티리얼 1에서 2로 넘어가는 전자의 트랜스퍼 레이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21 반대의 경우는 이렇게 똑같이 매티리얼 2에서의 전자의 개수 곱하기 매티리얼 1에서 전자가 비어있는 스테이트의 개수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고 두면 이렇게 풀어서 쓸 수가 있죠. 여기서 D1E, F1E, D2E, F2E, D2E, F2E, F1E, F1E는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앞에 이 두 가지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F1이랑 F2E가 같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 페르미 디락 펑션을 살펴보면 이렇게 수식이 나오고 결국에는 페르미 레벨 F1과 페르미 레벨 F2가 같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퀴리브리엄 컨디션에서 세미컨덕터의 물질 타입에 상관없이 페르미 레벨은 일정해야 됩니다.
한번 뒤에 슬라이드에서 예를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오른쪽에 왼쪽이죠. 왼쪽에 두 가지의 물질이 있죠. 각각 페르미 레벨을 봤을 때 이 두 가지 물질은 뭔가요? 이 두 가지 물질은 다 N타입 세마이 컨덕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페르미 레벨이 더 높은 왼쪽 물질이 전자의 농도가 더 높게 됩니다. 이때 두 가지의 세마이 컨덕터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페르미 레벨은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여기 오른쪽에 이 물질이 올라가거나 이 물질이 올라가는 게 아니죠. 이 물질의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올리거나 이 물질의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내려서 페르미 레벨을 맞춰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페르미 레벨이 일정하게 되면 이에 따라서 컨덕션 밴드에 힘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힘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왼쪽 거는 N타입 세마이컨덕터고 오른쪽 거는 P타입 세마이컨덕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퀴빌리엄 컨디션일 때 페르미 레벨은 일정해야 된다고 했죠. 그렇게 되면 이쪽에 에너지 밴드가 올라가든지 이쪽 에너지 밴드를 내려서 페르미 레벨을 맞춰주게 되면 이렇게 또 밴드가 휘게 됩니다. 그러니까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가 휘게 되죠. 이러한 것을 밴드 밴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밴드 밴딩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요 가운데 빌트인 일렉트릭 필드라는 게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가해준 게 아니고 농도차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필드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에너지 밴드를 이용해서 PN 다이오드나 모스펫 같은 것들을 다 분석을 할 거기 때문에 이 규칙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케르비리엄 컨디션에서 페르미 레벨은 항상 같다. 그러면 두 물질을 붙였을 때 밴드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챕터 5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5에서는 우리가 반도체 내에서 전자나 홀, 일렉트론과 홀이죠. 전자나 전공이 어떻게 움직여서 전류를 생성하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멀 모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내에서 일어나는 전자나 전공의 움직임 중에 하나죠. 우리가 3주차 강의였나요? 그때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금속 내에서 전자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서멀 모션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반도체의 경우도 금속의 경우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외부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가해지지 않더라도 반도체 내부에 존재하는 캐리어 또 뭐 전자 또는 전공이 되겠죠. 전공은 열 에너지를 받아서 랜덤 모션을 하게 됩니다. 대신 스캐터링이 일어나면서 랜덤 모션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스캐터링을 일으키는 것은 뭐 레디스 아톰이 될 수도 있고 임퓨리티가 될 수도 있고 디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전자가 열 에너지를 받아서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어떤 레티스 아톰이나 임퓨리티 또는 디펙 등에 의해서 스캐터링이 발생하면 방향이 꺾이게 되죠. 그리고 또 만나게 되면 꺾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꺾이면서 랜덤 모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일렉트론 또는 홀의 처음 위치와 마지막 위치가 똑같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전자를 예로 들었는데 이 전자가 가지는 유한한 운동 에너지는 E-EC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에서 어떤 특정 에너지 위치 E에서 컨덕션 밴드까지 에너지 차가 유한한 키네틱 에너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일렉트릭 필드가 0이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총 전자 수분의 전체 운동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FE 곱하기 DCE를 적분한 거, 이게 바로 일렉트론의 개수가 되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E-EC라는 유한한 키네틱 에너지를 곱해주고 적분해주게 되면 전체적인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2분의 3kT라는 결과를 얻게 되고, 결국 이 2분의 3kT가 2분의 1mv 제곱이랑 똑같아지죠. 2분의 1mv 제곱은 운동 에너지를 나타내죠. 양자역학이 아닌 일반 물리에서 운동 에너지를 나타내는 수식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이용해서 VTH, 즉 Thermal Motion에 의한 벨로시티를 구하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홀의 경우에는 요 MN이 아니고 MP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Thermal Motion에 의한 속도는 대략적으로 10의 7승 cm/s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리콘 반도체 내에서 전자 또는 전공이 열 에너지에 의해서 이런 Thermal Velocity를 가지고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대신 전자가 아니죠. 전류의 기여는 하지 못한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앞선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반도체 내에서 전자와 전공의 Thermal Motion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이 Thermal Motion은 열 에너지에 의해서 전자와 전공이 계속 움직이지만 결론적으로 전류를 생성하지는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속도는 전자가 10의 7승 cm/s로 이동한다고 했었죠. 그러면 그 다음으로 전자와 전공이 반도체 내에서 전류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메커니즘, 이동 메커니즘 중 하나인 드리프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드리프트의 정의가 적혀 있죠. 드리프트는 쉽게 말해서 외부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가해줬을 때 전자와 또는 전공이 움직이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3주차 때 금속 물질을 할 때 이 드리프트 현상에 대해서 다뤘었는데요. 단지 이제 금속의 경우와 세미컨덕터의 경우의 차이가 뭐냐면, 금속은 전자만 존재가 있었죠. 하지만 이 세미컨덕터 같은 경우는 홀이라는 개념도 같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차이가 있지 전체적인 드리프트에 대한 현상, 드리프트 메커니즘에 대한 개념은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그림이 있죠. 여기 어떤 금속판이 있고 여기 내부에 세미컨덕터가 있을 때 일렉트릭 필드를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해주게 되면 각각 전자와 전공은 F는 E 곱하기 E의 힘을 받아서 움직인다고 배웠습니다. 여기서 E는 일렉트리컬 차지가 되겠고 대문자 E는 일렉트릭 필드죠. 그래서 일렉트론 같은 경우에는 일렉트리컬 차지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게 되는 거고, 홀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가 이쪽 방향으로 가해졌을 때 여기 비어있는 게 홀이고, 홀의 경우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일렉트릭 필드와 같은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반면에 전자의 경우는 일렉트릭 필드와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잘 보면, 그러니까 바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봤을 때는 각각
전공과 전자가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직선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아까 말한 서머 모션 더하기 일렉트릭 필드에 의한 힘이 합쳐져서 이동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여기 적혀 있죠. 일렉트릭 필드는 드리프트 벨로시티를 생성하게 된다. 근데 이 드리프트 벨로시티는 아까 앞에서 계산한 서머 벨로시티에 더해져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자와 전공이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움직일 때 드리프트 벨로시티 더하기 서머 벨로시티 합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드리프트 벨로시티라는 값이 드리프트 현상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파라미터입니다. 자, 드리프트 현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프트 모빌리티라는 파라미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빌리티, 모바일이라고 하면 아시겠죠? 모바일 얼마나 잘 움직이냐를 나타내는 건데, 그래서 드리프트 모빌리티는 일렉트릭 필드가 가해져서 각각 캐리어, 홀이나 일렉트론이 얼마나 잘 움직이냐를 나타내는 파라미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요거를 유도하는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3주차 때 금속의 경우에 전자의 드리프트 모빌리티를 유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만 변형하면 우리가 이 세마이컨덕터에서 각각 홀과 일렉트론의 모빌리티를 유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걸 활용해서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가정이 있죠. 그때도 가정을 했었는데 전자 또는 전공이 충돌 직후에 드리프트 모멘텀을 완전히 잃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죠. 충돌 직후에. 요 가정을 하고 유도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F는 MA 그리고 EE라고 했죠. F는 MA는 운동의 역학법칙에 의해 나오는 거죠. 이거는 다들 아시는 식일 테고 A는 가속도고 M은 질량이죠. 단지 금속 물질에 대해서 계산할 때와 달라진 점은 M에 스타가 붙었죠. 즉 에펙티브 매스를 활용한다는 겁니다. 이 에펙티브 매스의 의미는 또 학습을 한 적이 있는데 다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간단히 말해서 실리콘 격자 내에서 포지티블리 차지드 원자핵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자가 이러한 원자핵에 의한 인력 또는 청력에 영향을 받아서 실제 진공 상태에서와 질량은 좀 다른 질량의 값을 가질 수가 있다는 개념 때문에 도입된 파라미터죠. 그리고 여기 EE는 일렉트리컬 차지 곱하기 일렉트릭 필드라고 해서 정전기적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 같은 크기를 가지죠. 이렇게 할 경우 가속도는 m 스타분의 EE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드리프트 벨로시티의 평균 값은 얼마가 되냐? 그걸 살펴보면 전자가 세마이컨덕터 내에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각각 전자의 속도를 다 더해주고 전자의 개수만큼 나누면 평균 드리프트 벨로시티가 나오겠죠. 하지만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죠. 우리가 각각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유추한 가속도 곱하기 충돌을 한 직후부터 현재 시간까지의 타임을 알면 이걸 곱해주면 속도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각각 T1, T2, T3가 각각 전자 1, 2, 3의 마지막 충돌을 한 시간을 의미하게 되겠고, 또 현재 시간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보면 각 전자에 대해서 이 마지막 충돌과 현재 시간과의 차이가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바를 붙여서 평균을 나타냈습니다. 여기 지금 바가 없는데
그래서 요거를 타우라고 두고 이거는 충돌 사이의 평균 시간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드리프트 벨로시티는 m 스타분의 2 곱하기 타우가 되죠. 여기서 m 스타분의 2 타우가 드리프트 모빌리티로 정의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세마이 컨덕터 같은 경우에는 각각 두 가지 종류의 모빌리티가 존재할 수 있겠죠. 홀 모빌리티와 전자의 모빌리티. 단지 차이가 있다면 여기 홀의 에펙티브 매스와 전자의 에펙티브 매스가 다르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실제 절대온도 300K에서 다양한 인트리직 세마이컨덕터의 전자와 홀의 그러니까 일렉트론과 홀의 모빌리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표로 정의가 되어 있죠. 각각 실리콘과 저르마늄, 갈륨 안산화이드에 대한 전자와 홀의 모빌리티 값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잘 보면 전체적으로 전자의 모빌리티가 홀의 모빌리티보다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반도체 격자 내에서 전자의 이동이 홀보다 빠르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앞에 수식을 고려해 봤을 때 에펙티브 매스, 전자의 에펙티브 매스가 홀의 에펙티브 매스보다 작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아까 우리가 VD는 m스타분의 2 타우 E라는 주식을 유도를 했었죠. 그래서 X축을 E 일렉트릭 필드로 두고 Y축을 드리프트 벨로시티로 줬을 때 이렇게 일렉트릭 필드가 증가함에 따라서 드리프트 벨로시티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기울기가 뭔가요? 드리프트 모빌리티가 되죠. 대신 이게 일렉트릭 필드가 상대적으로 낮을 때는 이 법칙을 굉장히 잘 따르는데 어느 순간을 지나가게 되면 이 벨로시티가 세츄레이션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츄레이션이 되죠. 드리프트 벨로시티가 V 셋이라는 어떤 특정 값에 의해서 고정이 되는데 그 이유는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계속 에너지를 얻다가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다가 특정 일렉트릭 필드 이상 엄청나게 높은 일렉트릭 필드 영역에서는 이러한 에너지가 포톤 즉 빛을 방출하거나 포논 즉 열 에너지로 방출되면서 세츄레이션이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울기는 드리프트 모빌리티가 되는데 결국에는 일렉트릭 필드가 엄청 높아지게 되면 이게 세츄레이션이 되고 세츄레이션이 되는 이유는 추가적인 에너지를 포톤이나 즉 포논, 빛이나 열 에너지로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또 우리가 배웠던 거와 유사한 게 있죠. 스캐터링 메커니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빌리티, 우리가 컨덕티비티를 스캐터링에 대해서 분석을 했었죠. 금속 물질에 대해서 할 때. 근데 모빌리티도 똑같이 스캐터링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대신 조건이 논 디제너럴 세마이컨덕터일 때죠. 이 논 디제너럴 세마이컨덕터라는 얘기는 도핑 농도가 엄청나게 높지 않을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두 가지 스캐터링 메커니즘이 존재하고 이 스캐터링 메커니즘에 의해서 모빌리티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스캐터링 메커니즘은 레리스 스캐터링입니다. 우리가 금속에서 컨덕티비티를 할 때도 배웠던 개념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절대온도
T가 0K보다 클 때 레디스가 바이브레이션을 한다고 했죠. 그리고 온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바이브레이션 하는 정도는 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움직이는 일렉트론 또는 홀이 충돌하면서 속도를 잃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모빌리티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수식이 나와 있지만 요 타우라는 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타우가 뭔가요? 처음 충돌, 마지막 충돌과 현대 충돌 사이의 시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열 에너지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레디스 바이브레이션이 더 심해지고 전자나 홀이 충돌할 수 있는 확률이 점점 커져서 요 타우가 작아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모빌리티가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성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Ionized Impurity Scattering 라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핑을 할 경우에 도너와 억셉터는 아이오나이즈 되죠. 플러스와 도너는 플러스고 억셉터는 마이너스죠. 이럴 경우에 각각 전자와 전공을 정전기적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 다시 또 요 타우가 영향을 받아서 충돌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아지게 되고 어떻게 되나요? 모빌리티가 감소하게 되죠. 대신 요 아이오나이즈드 임퓨리티 스캐터링 같은 경우는 온도가 낮을 때 도미넌트하다고 되어 있죠. 요거는 뒤에 슬라이드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레디스 스캐터링과 아이오나이즈드 임퓨리티 스캐터링은 서로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타우분의 1을 레디스 스캐터링에 의한 타우분의 1 더하기 아이오나이즈드 임퓨리티 스캐터링에 의한 타우 i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빌리티도 당연히 전체 모빌리티가 레디스 스캐터링에 의한 모빌리티 분의 1 더하기 아이오나이즈드 임퓨리티 스캐터링에 의한 모빌리티 분의 1의 합으로 구해질 수가 있죠. 여기서 레디스 스캐터링은 다른 말로 포논 스캐터링이라고도 하고요. 여기 X축이 온도이고 Y축이 모빌리티일 때 토탈 모빌리티는 이렇게 산 모양으로 온도가 증가할수록 산 모양으로 나오죠. 즉 온도가 증가할수록 모빌리티가 증가하다가 맥시멈을 가진 후에 온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게 됩니다. 이 원인은 요거 때문인데요. 보시면 온도가 높을 때는 포논 스캐터링, 즉 레디스 스캐터링이 도미넌트해져서 이거에 의한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 수식을 보면 레디스 스캐터링에 의한 모빌리티는 온도의 2분의 3승분의 1의 비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모빌리티가 감소하게 되는 것이고 온도가 높은 곳에서 아이오나이즈드 임퓨리티 스캐터링보다 도미넌트한 성능이 아니죠. 도미넌트한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에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영역에서는 이 임퓨리티 스캐터링에 의한 모빌리티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임퓨리티 스캐터링은 ND 플러스 NA 분의 T 2분의 3승이죠. 즉 온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모빌리티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농도가 증가할수록 모빌리티는 감소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뒤에 슬라이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온도에 따른 모빌리티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온도가 증가할수록 모빌리티가 증가하다가 맥시멈 값을 가지고 특정 포인트에서 온도가 증가할수록 점점 감소하는 이렇게 산 같은 경향을 보이게 되는데, 이 이유는 온도가 낮을 때는 아이오나이즈 임퓨리티 스캐터링이 도미넌트하기 때문이고 온도가 높을 때는 포논 스캐터링이
도미넌트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여기 측정한 결과값을 보겠습니다. 왼쪽은 X축이 온도죠. 이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증가하는 것이고 Y축은 모빌리티입니다. 그리고 ND, 여기는 이제 일렉트론이 도핑된 경우를 나타낸 거죠. 그래서 일렉트론이 정확하게는 도너죠. 도너가 도핑된 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떻게 되나요? 임퓨리티에 의한 스캐터링 영향이 커지게 되죠. 그 이유를 보시면 온도가 아니죠. 농도가 작을 때는 여기 보이는 레디스 스캐터링에 의한 영향 T가 2분의 3승분의 1에 비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온도가 증가할수록 지속적으로 이렇게 쭉 떨어지는 현상이 보이는데 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온도가 낮은 영역에서 반대의 영향이 나타나죠. 우리가 아이오나이즈드 임퓨리티 스캐터링의 경우 온도가 증가할수록 T 2분의 3승에 비례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농도가 증가할수록 이쪽 온도가 낮은 영역에서 모빌리티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렇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경우는 NA 또는 ND, 그러니까 도너나 억셉터의 농도가 되겠고 X축이 Y가 모빌리티죠. 그리고 점선은 전자, 그리고 직선, 솔리드 라인이죠. 솔리드 라인은 홀의 모빌리티가 되겠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전자, 즉 일렉트론의 모빌리티는 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홀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작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도핑 농도가 낮고 템퍼러처가 높을 때 요 레디스 스캐터링, 즉 포넌 스캐터링이 도미넌트하고 도핑 농도가 높고 온도가 낮을 때 아이오나이즈드 임퓨리티 스캐터링이 도미넌트한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죠. 농도가 낮아질수록 포넌 스캐터링이 도미넌트해진다.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T의 2분의 3승분의 1로 비례하게 감소를 한다. 그리고 낮은 농도에서는 아이오나이즈드 임퓨리티 스캐터링이 거의 무시될 수 있기 때문에 모빌리티가 큰 값을 가지죠. 그렇지만 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뭐라고 적혀 있나요? 스캐터링 센터 개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타우가 줄어들게 되고 모빌리티가 감소하게 되죠. 그리고 이쪽 아주 높은 농도에서는 프리캐리어 스크리닝이라고 하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쉽게 말해서 임퓨리티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전자나 홀이 이런 임퓨리티에 의해서 스크리닝 돼서 거의 이동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동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자와 홀이 아주 유사한 값을 가지는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죠. 그게 한 18승 이상에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선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세미컨덕터 내에서 일렉트론과 홀이 이동하는 메커니즘 중에 하나인 드리프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드리프트는 일렉트릭 필드가 가해졌을 때 일렉트론과 홀이 움직이는 메커니즘을 나타낸다고 했었죠. 그러면 과연 이 드리프트 커런트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런트의 정의는 다들 아시죠? 이전 시간에도 얘기했었던 것 같고 3주차 때도 얘기했었죠. 커런트, 즉 전류의 정의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을 흐르는 전하의 총량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럼 이걸 바탕으로 과연 드리프트 커런트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P타입의 세미컨덕터 바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내부에 홀이 존재하게 되겠죠. 이렇게 플러스로 표시해놨고 여기에 일렉트릭 필드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해지면 홀은 일렉트릭 필드와 같은 방향으로 드리프트 되죠. 이렇게 움직이는 걸 드리프트라고 한다고 했었죠.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 그리고 이때 속도를 VD라고 정하고 드리프트 벨로시티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크로스 섹션 에어리어가 A라고 여기에 가정을 했죠. 그러면 첫 번째로 VD, 드리프트 벨로시티 곱하기 T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VD 곱하기 T는 시간 T 동안 홀들이 이동한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미컨덕터 내부에서 어떤 시간 T 동안 요만큼 이동한 거리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A를 곱해주면 단면적이 곱해지는 거니까 볼륨이 나오겠죠. 그래서 시간 T 동안 홀들이 지나가는 볼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겠죠. 홀이 몇 개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홀의 농도 같은 경우는 개수 per cubic cm죠. 그러니까 이 볼륨 안에 몇 개의 홀이 있냐를 나타내는 거죠. 이걸 곱해주게 되면 시간 t 동안 어떤 플랜이라고 해야 되나요? 단면적을 지나가는 홀의 개수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일렉트리컬 차지 2를 곱해주면 어떤 시간 t 동안 이 플랜을 흘러가는 차지 총량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t로 나눠주면 단위 시간당 이 플랜을 지나가는 차지의 총량이 되죠. 그러면 이거를 홀 드리프트 커런트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면적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나요? 홀 커런트 나누기 유닛 에어리어는 홀 드리프트 커런트 덴시티라고 하고 JD, 드리프트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커런트의 방향은 홀이기 때문에 일렉트릭 필드와 같은 방향이죠. 전자의 경우는 반대죠. 이거는 이제 3주차 때 제가 금속에 대해서 할 때 전자를 이용해서 요거를 한번 유도한 적이 있으니까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선 슬라이드에서 홀에 의한 드리프트 커런트 덴시티는 어떻게 계산된다고 했었나요? 자, 여기 나타나 있죠. 일렉트리컬 차지 곱하기 P 홀의 농도 곱하기 벨로시티 드리프트 벨로시티가 되겠죠. 그리고 드리프트 벨로시티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했었고 요 MP 스타분의 이 타우 P는 모빌리티라고 했었죠. 그래서 모빌리티 곱하기 일렉트릭 필드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드리프트 커런트 덴시티 홀에 의한 드리프트 커런트 덴시티는 이렇게 EP, 뮤P, E 곱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전자는 어떻게 될까요? 전자는 똑같겠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전자는 마이너스 차지를 띠기 때문에 여기 일렉트리컬 차지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N 곱하기 VD가 됩니다. 근데 VD가 어떻게 나타나 있죠? 마이너스 부호가 붙었죠. 그 이유는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가해질 때 홀은 일렉트릭 필드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전자의 경우는 일렉트릭 필드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벨로시티가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μn2가 여기에 곱해져서 결국은 마이너스가 상쇄가 되기 때문에 일렉트리컬 차지 2 곱하기 n μn2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드리프트 커런트 덴시티와 홀의 드리프트 커런트 덴시티와 일렉트론의 드리프트 커런트 덴시티는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같죠. 왜냐면 둘 다 플러스를 가지기 때문에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 있죠. 홀의 드리프트 커런트 덴시티와 일렉트론의
드리프트 커런트 덴시티가 같은 방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드리프트 커런트 덴시티는 이렇게 홀에 의한 드리프트 커런트 덴시티 더하기 일렉트론에 의한 드리프트 커런트 덴시티의 합이 되고, 요거는 아까 위에서 구한 값들을 대입을 하면 되죠. 일렉트리컬 차지 E 곱하기 P 뮤 P E 더하기 E N 뮤 N E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E를 빼고 이렇게 묶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식을 살펴보면 뭘 할 수 있을까요? 드리프트 커런트 덴시티는 일렉트릭 필드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일렉트릭 필드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드리프트 커런트 덴시티는 증가한다. 걸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뮤 P랑 뮤 N은 상수니까 고려할 대상이 아니고 N과 P는 농도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드리프트 커런트 덴시티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홀 또는 전자의 농도를 높이거나 일렉트릭 필드를 크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 외에 모빌리티를 향상시키는 방법들도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수식에서 요 각각의 EP 뮤P는 EP 뮤P와 EN 뮤N은 각각 컨덕티비티로 정의가 되고, 이렇게 홀 컨덕티비티는 일렉트리컬 차지 E 곱하기 P 뮤P, 그리고 일렉트론의 컨덕티비티는 E 곱하기 N 뮤 N으로 나타내기입니다. 그래서 전체 토탈 컨덕티비티는 각각 홀과 일렉트론의 컨덕티비티의 합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레지스티비티, 저항은 어떻게 될까요? 저항을 간단하게 이렇게 수식으로 나타냈죠. 이렇게 어떤 세미컨덕터 막대가 있을 때 전압을 가해주면 일렉트릭 필드가 생성이 되죠. 일렉트릭 필드가 생성이 되면 여기 보면 이게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니까 일렉트릭 필드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생성이 되죠. 그러면 홀의 모션이 일렉트릭 필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고, 일렉트론은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일렉트릭 필드의 반대 방향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커런트는 어떻게 되나요? 일렉트론의 홀의 모션 방향과 똑같게 되죠. 즉 홀에 의한 드리프트 커런트와 일렉트론에 의한 드리프트 커런트가 방향이 같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항은 이건 다 아시죠? V는 IR, 오메 법칙에서 저항은 I분의 V로 나타낼 수 있고, 요거를 레지스티비티 곱하기 WT 분의 L이죠. L은 요 길이입니다. 막대의 길이고, W는 위스고 T는 두께죠. 당연히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항이 커지죠. 그리고 위스가 넓어지면 저항은 작아지고, 두께가 커지면 저항은 작아지죠. 요거를 기억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레지스티비티는 앞에서 구한 컨덕티비티 분의 1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구했던 컨덕티비티를 이용해서 레지스티비티를 구할 수 있고, 단위는 옴, 센치가 됩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그림이 있죠. 그림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Conversion between resistivity and dopant density of silicon at room temperature죠. 즉 절대온도 300K에서 X축이 저항이고 Y축이 도펀트 덴시티일 때 각각 저항이 어떻게 되는지 나타내는 값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같은 도펀트 덴시티를 가질 때 저항이 어떻게 되나요? N타입의 저항이 P타입의 저항보다 더 작은 값을 가지게 되죠.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앞에 있는 수식에서 알 수 있죠. 그 이유는 아까 레지스티비티가 컨덕티비티 분의 1이라고 했죠. 그러면 컨덕티비티가 아까 어떤 거에 관련이 있었나요? 일렉트리컬 차지랑 그
다음에 각각 전자와 홀의 농도, 그리고 모빌리티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었죠. 결국 같은 도펀트 덴시티이지만 일렉트론의 모빌리티가 홀의 모빌리티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아까 실리콘은 전자 같은 경우는 1400이었고 전공이 한 500 얼마였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같은 농도라도 저항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홀 이펙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홀 이펙트는 우리가 3주차 강의할 때도 했었죠. 금속에서 전자의 경우에 홀 이펙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금속과 세미컨덕터의 홀 이펙트는 거의 유사하지만 단지 차이가 있다면 금속은 전자만 존재하는 거고 세미컨덕터는 홀과 일렉트론이 다 존재한다고 했었죠. 일렉트론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제 금속을 할 때 했었으니까 홀의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홀 이펙트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적혀 있죠. 우리가 P타입의 세미컨덕터 바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마그네틱 필드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해져 있고 커런트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렇게 되면 왼손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되나요? 엄지는 힘이고 검지는 마그네틱 필드죠. 그리고 중지는 커런트죠.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면 힘 F가 이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홀이 이렇게 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마그네틱 필드에 의한 어떤 로렌츠 폴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 폴스가 발생을 해서 홀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휘어져서 점점 모이게 됩니다. 여기 모이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게 홀이 모이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쪽이 플러스고 이 반대편이 마이너스가 돼서 볼테이지가 생기고 필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필드가 이렇게 EX, 마이너스 EX로 생기게 되죠. 그러면 아까 말한 힘 F와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돼서 결국은 홀이 직선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돼 있죠. T가 0일 때는 이쪽 힘으로 작용해가지고 휘어지는 데 반해서 스테디 스테이트, 그러니까 안정된 상태가 되면 홀은 이쪽으로 작용하는 로렌츠 펄스와 이쪽으로 작용하는 홀 필드에 의한 힘이 동일하기 때문에 직선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죠. 그거를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이 수식으로. 이 수식으로 잘 나타나 있죠. 전체 힘 토탈 F는 일렉트리컬 차지 곱하기 일렉트릭 필드 더하기 V는 벨로시티고 B는 마그네틱 폴스입니다. 그래서 fx는 EX 더하기 EVY, VG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에서는 어떻게 된다 했나요? 힘이 0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수식이 얻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때 E가 다 사라지고 마이너스 EX는 VY, BG가 되고 이게 홀 이펙트라고 하는 겁니다. 예, 홀이라는 사람이 처음 발견해서 홀 이펙트라는 이름이 붙은 거고요. 결국 요 마이너스 EX라는 필드는 지금 안 보이나요? 홀 필드라고 명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홀 볼테이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다시 얘기를 하자면 T가 0일 때 마그네틱 필드가 가해지고 일렉트리컬 커런트가 흐르게 되면 홀은 로렌츠 폴스에 의해서 이쪽 방향으로 휘어져서 계속 홀이 이쪽에 모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쪽은 홀이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쪽이 플러스고 마이너스가 돼서 어떤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쪽에 플러스 홀들이 모이고 이쪽은 상대적으로 홀들이 적은 상태니까 어떻게 되나요? 포텐셜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홀 볼테이지라는 게 생기게 되는데
이게 홀 볼테이지고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죠. 당연히 여기가 홀이 더 많으니까 이거는 일렉트릭 필드 마이너스 EX 곱하기 요 위스 W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전자기학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포텐셜 V는 일렉트릭 필드 곱하기 거리가 되죠.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대입을 할 수 있죠. EX 대신에 아까 앞에서 구했던 벨로시티 곱하기 마그네틱 필드가 되는 거고 여기서 벨로시티를 요 홀 드리프트 커런트 덴시티 바탕으로 구한 다음에 대입을 해주면 여기다 대입을 해주는 거죠. 벨로시티 대신에 EP분의 JY를 대입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고 JY는 다시 커런트 나누기 매트리얼의 두께랑 위스 곱슬 나눠주는 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걸 다 나눠주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나요? EP분의 1 T분의 커런트 곱하기 마그네틱 필드가 되죠. 이때 EP분의 1을 홀 코에피션트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아까 드리프트에서 구했던 홀 컨덕티비티를 이용해서 환산을 하게 되면 컨덕티비티분의 모빌리티가 홀 코에피션트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홀 이펙트 측정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홀 이펙트 측정을 하게 되면 이 세미컨덕터가 타입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B타입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N타입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홀 볼테이지를 측정을 해보면 알겠죠. 각각 두 개가 반대의 성향을 보이겠죠. 그러니까 반대의 값을 보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전류의 크기 그리고 물질의 두께 그리고 마그네틱 필드의 크기를 알면 홀의 농도를 구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게 전자로 도핑된 N타입 세미컨덕터라면 전자의 농도를 구할 수 있겠고 그리고 홀 이펙트를 구하고 홀 이펙트에서 만약 우리가 컨덕티비티 값을 안다 그러면 모빌리티 값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홀 이펙트 측정을 통해서 우리가 세미컨덕터의 다양한 파라미터들을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홀 코에피션트가 굉장히 중요한 파라미터가 되겠고 우리가 요 두께나 전류, 그 다음에 마그네틱 필드 값, 뭐 컨덕티비티 값 이런 것들을 알면 각각 홀이나 또는 전자의 농도 또는 홀이나 전자의 모빌리티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전 슬라이드까지는 우리가 세미컨덕터 내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가해졌을 때 전자와 홀이 이동하는 메커니즘인 드리프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는 디퓨전에 의한 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퓨전 정의가 뭐라고 되어 있나요? 디퓨전은 migration of particle from the high concentration region into the low concentration region due to random thermal motion이라고 되어 있죠. 자, 드리프트와 디퓨전 특성의 가장 큰 차이는 드리프트 같은 경우는 일렉트릭 필드가 가해져서 생기는 현상이고 이 일렉트릭 필드가 가해져서 이동을 하려면 그 파티클이 차지를 떼야 됩니다. 하지만 이 디퓨전은 차지를 띄지 않고 단순히 농도차에 의해서 이동하는 걸 의미합니다. 세미컨덕터에서도 이러한 디퓨전 현상이 생기고 이거에 의해서 커런트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디퓨전 현상은 여기 그림에 나와 있죠. 잉크를 어떤 물에 떨어뜨렸을 때 퍼지는 거.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점점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죠. 여기 빨간색 잉크 이쪽 위쪽에 떨어뜨렸을 때 아래쪽으로 이렇게 싹 퍼져나가죠. 그리고 파란색 잉크를 떨어뜨려도 똑같은 현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나요? 색깔이 전체적으로 빨갛게 되거나 전체적으로 파랗게 다 퍼지게 되죠. 그러니까 디퓨전은 여기 적혀 있는데 파티클이 유니폼한 디스트리뷰션을 가질 때까지 이루어지는 현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또 적혀 있죠. 차지가 띄지 않는 것들도 디퓨전이 일어날 수 있다. 무조건 농도 차이만 존재하면 디퓨전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굴뚝에서 어떤 연기가 나오는 것도 디퓨전의 한 현상이죠. 이게 연기도 다 파티클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파티클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점점 퍼져나가는 거죠. 다음으로 디퓨전 커런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선 슬라이드에서는 일반적인 디퓨전 현상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그러면 세마이컨덕터에서 과연 캐리어가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이동할 때 디퓨전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 아래에 P타입 세마이컨덕터가 있고 오른쪽 편이 농도가 높고 왼쪽 편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높은 농도에 있던 홀들이 낮은 농도로 이런 방향으로 디퓨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반대가 아니죠. 오른쪽에 N타입 세마이컨덕터 같은 경우도 이쪽 오른쪽이 홀에 전자의 농도가 많고 왼쪽에 전자의 농도가 낮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에 있는 전자들이 낮은 농도로 이렇게 디퓨즈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무슨 현상이 생기게 될까요? 우리가 디퓨전은 일반적으로 차지가 없는 파티클들이 그냥 농도 차에 의해서 이동하는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세마이컨덕터에서는 디퓨전 현상은 이 차지와 상관없이 일어나지만 이 이동한 파티클들이 차지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에 의해서 커런트가 형성되게 됩니다. 여기 적혀있죠. Movement of charged carrier give rise to current. 따라서 이런 농도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커런트를 디퓨전 커런트라고 하고요. 자, 여기 나와 있죠. 디퓨전은 농도의 그러니까 컨센트레이션의 그레디언트 변화가 존재할 때 발생을 한다. 그리고 파티클의 플럭스는 농도 변화가 크면 클수록 커진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식이 돼 있죠. 플럭스 F는 플럭스는 쉽게 말해서 파티클의 이동 흐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여기에 마이너스 T는 디피지티비티 또는 디퓨전 코에피션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델타 여기 파티클 컨센트레이션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 플럭스의 다니는 개수 나누기 센치제곱 세크입니다. 그래서 1초당 단위 면적을 흐르는 파티클의 개수가 플럭스가 되겠죠. 그래서 디퓨전 커런트 덴시티는 받고 있습니다. 캐리어 플럭스 앞에 나온 이 플럭스 곱하기 캐리어 차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단위가 나와 있죠. 마이너스는 당연히 붙는 거고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는 여기 X 방향이 있는데 디퓨즈 되는 방향은 이쪽 방향으로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 홀의 경우에는 일렉트리컬 차지가 플러스죠. 그래서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dp 홀 디퓨전 코에피션트 그 다음에 델타 p 농도 변화가 돼서 홀의 디퓨전 커런트 덴시티는 마이너스 2 dp 델타 p가 됩니다. 그리고 전자의 경우에는 마이너스에 일렉트리컬 차지가 마이너스가 돼서 결국은 2 dn 델타 n이 되죠. 그러면 각각 홀은 디퓨즈 되는 방향과 커런트 방향이 똑같고 전자의 경우는 디퓨즈 되는 방향과
커런트 덴시티의 방향이 반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퓨전 커런트 덴시티에 대한 식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탈 커런트는 어떻게 될까요? 자, 넷 캐리어 홀 또는 일렉트론의 커런트 덴시티 in 세미컨덕터라고 되어 있죠. 세미컨덕터에서 전체 커런트 덴시티는 드리프트 커런트 덴시티 더하기 디퓨전 커런트 덴시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 홀과 전자에 대한 커런트 성분들이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홀에 의한 커런트 덴시티는 홀 드리프트 커런트 덴시티 더하기 홀 디퓨전 커런트 덴시티입니다. 여기에 왼쪽 텀이 뭔가요? 일렉트릭 필드가 있으니까 드리프트에 의한 커런트 덴시티고 오른쪽은 dp 델타 p로 되어 있죠. 그래서 디퓨전에 의한 커런트 덴시티입니다. 근데 여기는 3D이기 때문에 이렇게 델타가 아니고 이거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원 디멘전일 경우에는 이렇게 x 방향으로만 고려를 해서 E 뮤 P px ex 마이너스 E dp dx dpx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은 홀의 경우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거 기억을 하면 되겠고, 전자의 경우도 똑같죠. 전자의 커런트 덴시티는 드리프트에 의한 커런트 덴시티 더하기 디퓨전에 의한 커런트 덴시티가 되겠고, 이 식은 이렇게 전자와 홀의 경우와 똑같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여기 부호가 차이가 있죠. 여기 3D인 경우 이렇게 n이 표시가 되는 거고, 원 디멘전일 때 우리 x 방향만 고려하면 이렇게 뮤, e 뮤 n, nx, ex 더하기 e dn, dx, dnx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원 디멘전에서 세미컨덕터 내에서 토탈 커런트 덴시티는 어떻게 될까요? 토탈 커런트 덴시티가 나타나 있죠. 토탈 커런트 덴시티는 전자의 커런트 덴시티 더하기 홀의 커런트 덴시티가 되고, 요거를 다 합쳐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요 텀은 드리프트에 의한 커런트 덴시티고, 요 텀은 디퓨전에 의한 커런트 덴시티입니다. 그러면 이 각각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왼쪽에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전자의 농도가 왼쪽이 높고 오른쪽이 낮죠. 그리고 홀의 농도가 왼쪽이 높고 오른쪽이 낮을 때 각각 전자와 홀의 디퓨전, 드리프트, 커런트와 플럭스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먼저 홀의 플럭스에 대해서 나타나 있죠. 여기 보면 디퓨전에 의한 플럭스와 디퓨전에 의한 홀의 플럭스와 드리프트에 의한 홀의 플럭스가 같은 방향이죠. 여기 잘 보면 일렉트릭 필드의 방향과 제가 홀의 이동 방향이 같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드리프트 홀 플럭스가 일렉트릭 필드와 같은 방향이 되는 거고, 여기에 디퓨전 같은 경우도 보면 이쪽 왼쪽이 농도가 높고 오른쪽이 농도가 낮기 때문에 홀의 플럭스는 이쪽 방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커런트는 어떻게 될까요? 커런트는 당연히 홀이 움직이는 방향과 커런트 방향은 똑같기 때문에 커런트도 이쪽 방향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홀에 의한 디퓨전 커런트와 홀에 의한 드리프트 커런트는 다 똑같은 방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전자는 좀 다르죠. 전자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디퓨전 플럭스를 보면 이쪽이 전자의 농도가 높고 이쪽이 낮기 때문에 전자의 이동 방향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전자의 커런트는 어떻게 될까요? 방향이 반대가 되죠. 전자가 이쪽 방향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커런트는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나타나 있죠. 전자의 디퓨전에 의한 플럭스 방향과
전자의 디퓨전에 의한 커런트 방향이 반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드리프트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드리프트는 일렉트릭 필드 방향이 이렇게 될 때 전자의 플럭스는 어떻게 되나요? 일렉트릭 필드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고, 대신 커런트는 일렉트릭 필드 방향과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리프트, 일렉트론의 드리프트 커런트 덴시티는 일렉트릭 필드 방향과 같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색깔이 하늘색인 게 드리프트에 의한 영향이 되겠고, 그냥 까만색은 디퓨전에 의한 영향을 나타낸 겁니다. 자, 우리가 앞선 슬라이드에서 세미컨덕터 내에서 전류를 흘리는 메커니즘 두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디퓨전과 드리프트 현상이죠. 자, 이 현상은 이제 공부를 했고, 이제 우리가 배워올 내용은 이 에너지 다이어그램과 포텐셜 그리고 일렉트릭 필드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일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실리콘 세미컨덕터가 있고, 여기에 전압을 양단에 이렇게 0.7V 걸어주고 있죠. 이렇게 되면 일렉트릭 필드가 어떻게 되나요? 이 방향으로 이렇게 발생을 하죠. 왜냐하면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니까. 그러면 포텐셜은 어떻게 되나요? 포텐셜은 당연히 이쪽이 높고 이쪽이 낮게 되죠. 이쪽이 기준점 0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쪽은 0.7이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설명이 되어 있죠.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는 vary in the opposite direction from the voltage라고 되어 있습니다. 볼테이지의 방향과 반대로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가 변한다. 그리고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는 볼테이지가 낮은 곳에서 높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볼테이지가 여기서 0이고 이쪽 왼쪽으로 갈수록 점점 볼테이지가 증가를 하죠. 그럼 요 오른쪽 말에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반대로 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볼테이지는 증가니까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는 낮아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식이 나타나 있죠. ECX는 콘스탄트 빼기 EVX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A는 일렉트릭과 차지고 V는 포텐셜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컨덕션 밴드가 특정한 콘스탄트 값을 가지고 있을 때 이 포텐셜이 점점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에너지 밴드, 그러니까 에너지 크기는 작아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EX는 마이너스 dx, dvx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전자기학 시간에 아마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일렉트릭 필드는 포텐셜을 미분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그 값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이 뭐냐? 요거를 대입을 해보죠. 그러면 EX가 dx, dvx라고 했죠. 그럼 요걸 나눠주면 dx로 나눠주면 dx, decx가 되고 콘스탄트는 사라지겠죠. 자, 여기 dx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고 콘스탄트는 당연히 사라지고 여기에 dx를 나눠주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2에 dx, dvx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dx, dv는 어떻게 되나요? 요 2가 넘어가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x, 2cx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가 똑같기 때문에 당연히 일렉트릭 필드는 요 일렉트리컬 차지분의 1 나누기 에너지 밴드의 기울기 라고 미분값이니까 기울기죠. 기울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관계식을 알게 되면
추후에 이제 PN 다이오드나 이런 것들을 분석할 때 쉽게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좀 더 쉽게 접근을 하자면, 우리가 이 앞에 수업 초반부에 제가 페르미 레벨은 일정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N타입이냐 P타입이냐 따라서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가 있고, 이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에서 페르미 레벨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돼야 된다고 했었죠. 그럼 그렇게 만들었을 때 우리가 에너지 밴드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에너지 밴드를 그렸을 때 이 에너지 밴드를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포텐셜이 되죠. 요 왼쪽의 그림만 봐도 요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가 나타나 있는 요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이쪽 위쪽으로 뒤집으면 볼테이지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요거를 미분해주면 일렉트릭 필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값을 가지죠. 마이너스 값을 가지는데 우리가 마이너스 값을 또 붙인다고 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dx, dvx 하면 방향이 이쪽 오른쪽 방향이 되는 거죠. 플러스 방향.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소자를 분석할 때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 쉽게 말해서 여기 볼테이지를 바탕으로 해서 볼테이지에서 그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일렉트릭 필드를 구하는 방식은 잘 이용하지 않고 우리가 앞으로 주로 사용하게 될 내용은 먼저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립니다.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은 우리가 N타입이냐 P타입이냐 이거에 따라서 그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페르미 레벨이 재료가 바뀌던 타입이 바뀌던 물질이 바뀌던 항상 이퀄리브리엄 컨디션에서는 같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똑같이 맞춰주면 에너지 밴드가 그려지고 그거를 뒤집으면 뭐가 되나요? 포텐셜이 되죠. 포텐셜이 되는 거고 이 포텐셜을 미분하고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일렉트릭 필드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눈여겨봐야 될 게 여기 돼 있죠. 볼테이지가 낮은 곳이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가 높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포텐셜이 높은 쪽이 밴드가 어떻게 되나요?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제 소자를 통해서 이제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더 와닿겠지만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 좀 더 소자를 분석하기가 쉬우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밴드를 뒤집으면 포텐셜이고 포텐셜을 나눠서 이제 나누는 게 아니고 미분을 해서 마이너스를 붙이면 일렉트릭 필드가 되고 이 일렉트릭 필드를 나누는 게 아니죠. 미분하면 차지가 됩니다. 이걸 기억하고 그 다음 에너지 밴드에서 만약에 볼테이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곳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를 아래쪽으로 내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constancy of the 페르미 레벨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아까 앞에 말한 포텐셜이랑 일렉트릭 필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왼쪽이 N타입 세미컨덕터고 오른쪽도 N타입 세미컨덕터죠. 대신에 페르미 레벨이 컨덕션 밴드와 좀 더 가까운 왼쪽 편이 농도가 더 높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세미컨덕터가 더 서로 붙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고정을 시켜놓고 페르미 레벨은 일치시켜줘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쪽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밴드 밴딩이 이렇게 일어나죠.
그래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밴드 밴딩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될 경우에 볼테이지, 즉 포텐셜은 어떻게 되나요? 포텐셜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제가 에너지 밴드를 뒤집으면 포텐셜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일렉트릭 필드는 어떻게 될까요? 일렉트릭 필드는 미분한 값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죠. 자, 보면 여기서 값이 이렇게 좀 가면 갈수록 기울기가 어떻게 되나요? 기울기가 커지죠. 커지는데 마이너스 값이죠. 마이너스 값에서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증가하는 거고, 요 가운데쯤 되면 아마 맥시멈 값을 가지게 되는 거고, 요 가운데부터 반대로 어떻게 되나요? 점점 기울기가 작아지죠. 작아지는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돼서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일렉트릭 필드 X가 되는 거고,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포텐셜 변화가 있는 영역에서만 일렉트릭 필드가 나타나고 포텐셜이 일정한 영역에서는 일렉트릭 필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생기는 일렉트릭 필드가 제가 뭐라고 했나요? 빌트인 일렉트리컬 필드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요 아래쪽에 요거형으로 살펴볼까요? 요거는 왼쪽이 N타입이고 오른쪽이 P타입이죠. 요거를 고정시켜 놓고 이쪽 밴드를 이렇게 올려서 이 페르미 레벨을 맞춰봅시다. 맞춰보면 이렇게 에너지 밴드 밴딩이 일어나죠. 그러면 요거를 뒤집으면 포텐셜이니까 포텐셜은 어떻게 되나요? 밑에 그려볼까요? 포텐셜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렉트릭 필드는 미분한 값에 마이너스를 붙여준 거죠. 그래서 보죠. 여기서는 미분해도 0의 값을 갖고 여기서 기울기가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의 기울기를 갖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이너스를 붙여준다고 했으니까 요 영역 내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점점 증가하다가 요쯤 가운데쯤에서 아마 큰 값을 가지겠죠. 큰 값을 가지다가 기울기가 다시 점점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일렉트리컬 필드의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또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될 테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인슈타인 릴레이션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퀄리브리엄 컨디션 상태에서 토탈 거런트 덴시티는 0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JN 일렉트론에 의한 커런트 덴시티와 홀에 의한 커런트 덴시티도 당연히 0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0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드리프트 커런트와 디퓨전 커런트가 서로 부호가 반대이면서 같은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렉트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일렉트론의 커런트 덴시티가 나와 있죠. 이쪽 왼쪽 편에 있는 게 드리프트 커런트 성분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디퓨전 커런트 성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일렉트릭 필드는 2분의 1 dx dx분의 dec라고 아까 앞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계산을 했었죠. 그래서 요거를 가져오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dx dn을 모르니까 dx dn을 한번 구해볼까요? dx dn 어떻게 하냐? dx d 그러니까 미분을 하는데 농도 n 전자의 농도는 nc 이 익스포넨셜이죠.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ec 마이너스 ef 나누기 kt 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활용해서 각각 미분을 하면 여기 ec와 ef가 x에 대한 함수죠. 그러니까 요거를 미분하면 kt분의 마이너스 kt분의 1이 요 앞으로 튀어나오고 nc는 그대로 존재하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ec 마이너스 ef 나누기 kt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가로하고 dx, dec 마이너스 dx, def가 이렇게 붙게 되죠. 여기서 dx, def는 0이죠. 왜냐면 페르미 레벨은 이퀄리브리엄 컨디션 상태에서 변하지 않는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텀은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 앞에 텀은 뭔가요? n이죠. n으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에 n이 나타난 거고, 결국 이제 마이너스 kt분의 n dx dec가 되죠. 근데 dx dec는 이걸 넘겨주면 일렉트리컬 차지 곱하기 2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kt분의 n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dx dn을 요 식에다가 대입을 요렇게 해주면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게 되고, 요게 0이니까 지금 요게 사라지죠. 사라지고 이걸 넘겨주면 어떻게 되나요? μn분의 dn은 2분의 kt가 되죠. 자, 절대온도 300K일 때 2분의 kt는 0.0259 볼트라고 했었습니다. 이 값은 기억해주면 좋다고 했었죠. 중요한, 앞으로 뭐 계산을 하거나 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수기 때문에 절대온도 300K일 때 2분의 KT는 0.259 볼트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E 또는 Q라고도 쓰니까 그거는 똑같은 걸로 생각을 하면 되고, 표시하는 방법의 차이니까 헷갈리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Q로 사용하는 책들도 많이 있으니까 요거는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거는 일렉트리컬 차지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절대 온도 300K에서 이퀄리브리엄 컨디션 상태일 때 모빌리티, 일렉트론 모빌리티 분의 디퓨전 코에피션트, 일렉트론의 디퓨전 코에피션트가 0.259 볼트라는 값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홀의 경우도 똑같이 구할 수 있죠. μp분의 dp가 2분의 kt 값을 가진다. 그래서 이게 아인슈타인 릴레이션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 릴레이션십이 의미하는 바는 어떤 특정 온도가 정해져 있을 때 모빌리티와 디퓨지티비티 간의 어떤 B가 일정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외우면 좋은데 D랑 KT랑 라임이 좀 맞죠. 그래서 D, KT가 분자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μE도 라임이 맞죠. μE는 분모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절대온도 300K에서 전자의 모빌리티 곱하기 0.0259 볼트는 디퓨지티비티가 된다. 디퓨전 코에피션트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홀의 경우도 똑같이 0.0259 곱하기 홀의 모빌리티를 곱하면 홀의 디퓨전 코에피션트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디퓨전 코에피션트 같은 경우는 단위가 어떻게 되나요? 센치 제곱 퍼 세크고,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센치 제곱 퍼 볼트 곱하기 세크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눠주면 볼트가 나오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 관계를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강의는 여기까지로 해서 마치고요. 숙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는 총 3가지고요. 3가지가 아니고 5가지네요. 3번에 이제 연습 문제를 5.3, 5.7, 5.9를 푸는 거니까 총 5가지인데 앞에 수업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